한국에서 태어난 소시민이고, 제가 이제는 다른 사람보다 저기 많이 좀 다른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를 도전한 첫 번째 책은 김참삼 여행기였습니다. 김참삼 여행기를 제가 보면서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한국이 그때는 굉장히 제가 이제는 6학년이에요, 제가. 그래서 제가 볼 때 한국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 그래서 이제 제가 김참삼 여행기를 보면서요. 제가 뭘 느꼈냐면은, 와, 뭐가 너무 잘못돼도 너무 많이 잘못됐다. 근데 그 잘못된 1번이 뭐였냐면요. 그때 아주 뚱뚱하고 못생긴 여인이 아주 마른 남자고 이 스트롤러, 이거 아기들 끄는 거 있죠. 이거를 가고 가는데 그 뒤에는 노르웨이의 멋진 성이 있었어요. 거의 내가 볼 때는 금으로 만든 것 같이 이렇게 화려한 성이 있었고, 그 아름다운 튤립이 만발한 그 공원에 분수가 있고 거기에 그 아이가 많았어요. 한 4명. 그리고 이제 남자가 이걸 끌고, 여자는 그때는 이제 60년 되니까 선글라스 있죠. 이렇게 아시죠? 나비처럼 된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여자가 걸어가는 그림을 봤을 때요.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선은 한국 여성이 당하고 있는 너무나 큰 어려움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의 위치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우수성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나는 이것을 다시 공부해야겠다 싶어서 아주 어렸을 적부터 제가 영어하고 역사를 공부하게 됐는데, 어렸을 때 잘 모르니까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건 제가 국민학교 이제 1학년 들어가기 전후 그쯤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김참삼 여행기를 보면서 제가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수도를 다 외웠어요. 노르웨이 스톡홀름서부터 오슬로서부터 외우면서 도대체 이 나라가 왜 우리보다 더 건설적으로 앞서 있을까 하는 데에 대한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왜냐면 내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최고고, 우리 아버지가 최고고, 우리 엄마가 최고야. 근데 이거는 obviously 눈으로 보기 확실하게 열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다 역사를 뛰어넘어서 제가 1980년대 미국에 갔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여기 지도가 있지만 제가 미국 알래스카에 갔다가 뉴욕에 갔다가 대륙 횡단을 해서 시애틀로 왔어요. 근데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도시 이름이 인디안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원래 미국 사람의 땅이 아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가 보면요, 토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토템은 이제는 곰이 내려왔는데, 곰이 남자를 기다렸어. 근데 남자가 곰 아기를 낳고 떠나갔어요. 그래서 곰이 우는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한국의 역사랑 굉장히 비슷한 그런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디안 제가 레저베이션을 가면서 인디안이 엄청나게 우수한 전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전략 때문에 땅을 빼앗겼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후방이었습니다. 즉 뭐냐면 식량 공급이 안 됐어요. 그들은 이제 헌팅, 수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거 뭐지? 이거 화살로 쏴서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뭐에 대해서 실패를 했냐면 버팔로를 다 죽여버리니까 식량이 없어져 갖고 이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제가 놀라운 거는 제가 제일 사랑하는 한국, 그다음에 제가 제일 그 당시에 미워했던 일본.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시애틀에서 선박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대동아 전쟁사를 제가 심취해 있을 때인데, 대동아 전쟁을 진 일본, 즉 나가사키 히로시마의 모든 폭격을 맞아서 폐허가 난 일본이 전 세계 선박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제가 충격을 또 받았습니다. 이건 1980년대 한 봄쯤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모든 세계의 로지스틱스를 관할하고 있다는 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는 이제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가 굉장히 싸울 때인데, 그들은 우리 이념 전쟁, 러시아와 미국의 이념 전쟁 사이에서 모든 중립국가와 공산국가를 다니면서 카고를 운반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돈을 다 모았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이 다시 가장 빠르게 서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국방비의 절약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들의 집념 뭐냐면요, 리서치, 공부를 해서 기록을 남기는 거였습니다. 각 포트마다 가면서 가장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일본 사람한테 당할 사람이 없어서 그분들이 와서 이 모든 전 세계의 쇼핑을 컨트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쇼핑의 60%가 니폰 유산 게이사에 속하면서 저는 니폰 유산 게이사의 에이전트인 메슨 라인에서 여기서 시애틀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는 그들이 영어를 못하는데 정말 세계를 점령했구나. 그래서 저는 일본 사람을 굉장히 존경하게 됐어요. 우선 그들의 검소함과 정직함, 그리고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는 손해를 감수하는 마음. 그때 야왕이라는 슈퍼마켓이 있었어요. 그때는 한국엔 슈퍼마켓이 없었습니다. 근데 야왕에서 모든 물건이 더 비싸서 사는 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옷을 아직도 다리미로 다려 입고 출근하는 데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민족이 그러면 여기서 일본한테 나라를 뺏기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하다 보니까 제가 본의 아니게 이제 역사 공부를 조금 하게 됐어요. 사실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스키 지도를 연구하시는 분한테는 제가 또 충격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분이 말씀하시는 그 역사적 자료들이 얼마나 근거가 있는지는 정말 다 더 많이 알아봐야 배워야 되겠지만은 그분의 의도와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존경함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근대사를 공부를 하면서 첫 번째는요, 전략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즉 이 유로아시아의 이 대륙과 미국 대륙의 중간 지점이 어딘가 하니까 알래스카예요. 그래서 알래스카에 감차카가 있으면서 여기 이제는 사할린, 그 다음에 일본, 그 한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이 전쟁을 할 때 굉장히 전략적인 민족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어요. 일본 사람 우선 대륙을 침략을 하면서 사할린으로 먼저 들어가서 통로를 확보를 했고 태평양 전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러면은 현 정세를 생각해 볼 때 다음에 지금 현재 4강이 다시 콜라이드, 다시 부닥쳐서 힘을 겨룰 곳이 어디인가를 저 나름대로 이제는 생각을 한 거죠. 제가 틀릴 수 있겠지만 이제 그걸 제가 근대사를 잠깐 하면서 이제 제 소견을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음에 일본에 갈 곳은 어디냐면 결국에는요, 대한민국 직접보다는 사할린으로 가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 문화나 중국 문화나 러시아 문화를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문화를 흡수하면서 우리 거의 일부러 만들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가 항상 문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저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할린에 제가 교회와 농장을 짓게 됐고 바로 여기 러시아, 제가 이제 지도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러시아, 그 다음에 한국, 여기 간도에 중국하고 나뉘는 길에요, 홍가오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칼은 여기 있죠. 홍가오는 이제는 우리 굉장히 가까워요. 근데 홍가오에 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홍가오에 제가 농장과 교회를 세우면서 이제 교류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게 한 12년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어디까지 가냐면 낮은 선봉의 바로 위는 녹든도를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600만 평을 시큐어하면서 우리 한국 분들이 다시 발걸음을 나갈 수 있는 것에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뭐 박수를 제가 받을 정도는 안 되고요. 저는 사실 굉장히 소시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지금 지난 특별히 100년 동안 우리가 이제 고난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근데 100년 동안의 고난을 겪으면서 러시아의 파워와 그다음에 미국의 파워와 그다음에 일어난 모든 전쟁사를 잠깐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문명이 항아에서 시작했는지 바이칼에서 먼저 시작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본 거는 지금 현재 첫 번에 우리 문화가 이제 서양사에 의하면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메소포타미아 시작을 해서 이 전쟁사를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들이 왜 우리보다 우리를 무찌를 수 있었던 이유. 그래서 이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레슨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이제 바빌로니안 엠파이어에서 아시리안 엠파이어로 넘어갈 때요. 아시리안에서 바빌론으로 넘어갈 때 통화량을 통일했어요. 메저먼트를 통일했어. 그리고 이제 길이. 우리는 이제는 요기족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요기족이라는 말이 없어요. 요기족이는 전략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의 뭐를 봤냐면요. 이미 갈대아 우르, 성경에서 나오는 갈대아 우르 시대에 이미 도서관이 있었어요. 통역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화의 고유가 굉장히 많았다는 소리죠.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찾기 시작했습니다. 찾았어요. 타블렛에 딕셔너리, 지금 말하면은 4,000년 전에 그게 사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근데 저는 우리 민족도 그보다 더 우수한 민족 있었지만 일단은 제가 이제는 서양사부터 그래서 아시리안, 수메리안, 아시리안, 바빌로니안, 페르시안 문화까지가 BC 500년도까지 있었어요. BC 500년. 그보다 2500년까지죠. 그때 모든 세계 전쟁사는 사실 여기서 이루어졌어요. 메디테리안에서. 그래서 중세기 역사를 쭉 보면서 그때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뭐냐면 아시안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중동, 그러니까 Middle East라 그래요. 여기는 Far East.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문화를 나눴을 때 여기가 동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서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Middle East라고 부르면서 Middle East의 중심이 바로 흑해와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문화의 교류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로서는 물론 이집트, 그다음에 아시리아, 바빌론, 그다음에 페르시아, 그다음 페르시아가 그리스로 넘어가면서 이제 마케도니아로 넘어갔어요. 그렇게 되면서 문명이 아시아권에서 유럽권으로 넘어간 건 2500년 전입니다. 바로 그때 공자와 맹자께서 여기서 우리 그 동이족이 그때 그 유교를 만들던 시대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스칼라스틱한 그 개념적인 것으로 갔고 이들은 굉장히 사이언티픽, 과학적이고 메이저먼트 하는 쪽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우수했던 문화가 페르시안 엠파이어, 지금의 이란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전체를 다 다스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터키에 최근에 문제가 많고 크리미아 반도, 우크라이나 여기 있죠. 문제가 많지만 사실 이들은 공통 문화권에 있어요. 즉 뭐냐면 그레코 로마 문화에 있습니다. 그레코 로마라는 문화는 뭐냐면 그리스와 로마 문화라는 소시고 그 전에는 뭐냐면요, actually 그 동양 문화권이었습니다. 근데 동양 문화권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는 알렉산더가 있는데 알렉산더가 가장 흠모하던 사람이 바로 다리우스였어요. 지금의 이란의 그러니까는 일대라고 하면 뭐라지만은 예, 그 굉장히 이렇게 존경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그리스는요 모든 문화를 이 페르시안 엠파이어에서 따왔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모던 그 현대 그 유럽 문화가요 기초가 무엇입니까? 바로 동양 문화였어요. 그 동양 문화의 중심지는 그때까지 였냐면 터키와 여기 그다음에 여기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이란 여기였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중동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근대사를 연구하면서 이 고대사 중동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터키 사람은요 우랄 알타이어를 말한다고 그래요. 저는 랭귀스틱을 공부 안 해서 모르지만 이게 다른 분이 연구한 거를 제가 이제는 공부해서 집대성한 거니까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이니까 참고하시고 어쨌든 간에 제가 이들이 우랄 알타이어이고 그다음에 이들이 근거지가 뭐냐면 아시리아 즉 시리아예요. 근데 우리나라 무궁화 꽃이요 시리안 꽃이에요. 히비스커스가 원래 시리안 꽃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 보면 샤론의 장미라고 돼 있어요. 오 마이 갓.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하고 컬처가 문화가 뭔가 연결돼 있어. 우랄 알타이어고 그다음에 꽃이 똑같고 그다음에 음식이 똑같고 그다음에 우리를 이유를 모르지만 굉장히 좋아해요. 터키 사람들이. 그리고 음식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많은 이거 쇼핑을 하면서 많은 유럽 사람을 만났는데 헝가리 사람들이 김치를 먹어요. 그러니까 헝가리안은요 음식이 우리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독일 사람은 굉장히 간을 안 먹는데 헝가리 사람은요 쌈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고기를 양배추에 말아갖고 거기다가 그 맥주를 섞어서 발효를 시켜서 음식을 해 먹어요. 그리고 콜드 사라는 걸 먹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발효 김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영국하고나 노르웨이 문화하고 좀 다른 문화가 여기 있다는 걸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발칸을 중심으로 한 반도에는 굉장히 동양 문화의 영향이 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같이 일하면서 프랑스 사람 애들을 많이 만났는데 애가 동양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네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누구냐 했더니 자기는 불란서래요. 그 사람은 동양 사람 싫어하는데 내가 얼굴 볼 때 꼭 코리안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여기 징기스칸이 갔을 적에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약간의 썸씽이 있었나 보다. 제가 이제 농담을 한 적이 있어서 혼난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근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너무나 똑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러시아를 자주 가는데 러시아도 보면요. 푸틴 얼굴에도 동양의 피가 많이 섞여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든 여기 있는 장군들에게도 동양피가 쫙 섞여 있어요. 제 눈에 그게 보여요. 그래서 저희는 크로스 컬처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크로스 컬처를 이게 꼭 우리 것이다.
아니면 네 거 나빠, 내 거 좋아라는 것을 끝나는 것 대신에 저는 이게 한국 사람의 문화가 여러 문화랑 믹스되면서 영향을 서로 주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문화의 중심이다 보니까 중국도 우리 문화를 가져가서 자기 거를 만들기를, 왜냐하면 기분이 좋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있는 전쟁 영웅은요, 사실 영웅이 아닌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는 최근에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은 1년의 사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는 1, 2차 대전을 지금 바이패스하고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부터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울 때는요, 일본이 이미 이 길을 차지했을 때입니다. 일본이 명치 유신 이후에 태평양을 다 차지했어요. 그 말은 그들이 굉장히 우수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우수성은 뭐냐면 기록을 잘해. 그래서 우리는 기록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록이라는 건 뭐냐면, 전 사실 한자를 몰라요. 좀 무지한 사람인데요. 그 대신 영어는 열심히 했습니다.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데 너무나 또 오래 살다 보니까 약간 미숙한 데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들은 이제 사이언티픽한 기록을 많이 남겼어요. 그것을 누가 잘했느냐면 바로 바빌론 사람이 잘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이 이것을 잘한다는 거는요, 바빌론 문명의 우수함을 이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즉 그 사람은 우리의 문명입니다. 저는 일본의 문명이 우리의 문명이고 우리의 문명이 일본의 문명이라고 생각하는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는 경상도 사람이야, 나는 전라도 사람이야, 그러면 나는 중간에 끼면 어떻게 해? 뭐 이거 있잖아, 어떻게 금을 걸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일본 땅도 다 우리 땅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문화의 공통성을 굉장히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쨌든 간에 일본이 태평양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1800년도 말 1900년도로 들어서는 그런 그때서부터의 우리 곤란한 역사가 사실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여기다 제가 이제 북한에도 여러 번 가봤고, 여기 가면서 제가 70년대 60년대 한국을 자라면서 느낀 한국에 대한 슬픔, 한국의 어려움을 여기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누가 주인이냐를 떠나서 이제는 아까 학구적인 면에서 우리 박사님께서 하시고, 저는 감성적인 면에서, 문화적인 면에서 하고 있는데, 이걸 제가 이 블라디보스톡을 많이 가게 되면서 느낀 거냐면요, 블라디보스톡에 한국 문화가 너무나 잘 보관되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국의 옷과 역사와 문화와 그것이 그 도서관에 그 박물관 굉장히 잘 보존이 되었고, 특히 제가 몽골리아 밑에 중국 밑에 내몽고라는 데가 있어요. 내몽고에 갔을 때 도서관에 그 박물관에 갔는데 우리나라의 그 국회보다 더 커요. 거기 한국 문화가 너무나 잘 보존돼 있어요. 우선 거기 할아버지 곤방대서부터 우리의 문양서부터, 근데 지금보다 더 멋있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차이나 칼라라고 해서 이걸 차이나 칼라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고려인의 한국 칼라였어요. 만도린 칼라라고 그러죠. 그래서 패션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왜 잊어버렸는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그 다음에 미국 사람을 손가락을 하기 전에 우리가 다시 이 역사를 학구적으로, 그 다음에 학술적으로, 기록적으로 다시 찾아서 전시할 때 누구나 공감대를 느낄 수 있는 이제 여기 이제 학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정말 존경을 표합니다. 저는 이제 어떤 면에서 이들한테 영향을 주고 싶으냐면요, 러시아에 가보니까 우선 사람들이 비교적 게을러요. 그리고 비교적 음식이, 여기 가보니까 얘가 이번에 도서관 박물관에 가서 찍어왔는데, 조개의 종류만요 한 400개가 됩니다. 조류의 종류만 하면 400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원숭이, 제가 여기 공부 전번에 와서 원숭이 공부 배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아니 원숭이가 여기 사는데 왜 여기 우리 그림에 있고 그것을 강제로 껴맞기는 하는 인상을 받았지만, 학술적인 근거가 이제 지도에서 너무 분명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번에 원숭이를 찾으러 갔어요. 그래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원숭이가 시베리아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그림을 보내드리고 카카로 제가 보내드렸는데, 원숭이를 4마리를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어쨌든 그리고 타이거도 찾았습니다. 타이거를 타고 있는 한민족.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역사를 가져가서 보존하고 있을 때 우리는 역사의 보존 능력이 어쨌든 간에 뺏겼든 간에 모자랐다 하는 것이 저의 그 유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를 소개하고 싶었냐면,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뮤지엄, 박물관과 내몽고에 있는 박물관과 우리 박물관과 합쳐서 우리 역사를 다시 공부하는데,
그러면 그들의 학자가 아까 일본에 가셔도 그들이 우리의 그걸 공경하고 안중근을 위대하게 생각하고 중국 사람도 안중근을 굉장히 위대하게 생각합니다. 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손가락을 자르고 과감하게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영웅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때 한반도에 수천만 명이 살았겠지만은 너무나 용감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 사람들이 적이지만 인정하고 존경을 표한다는 건 우리도 저는 같은 존경을 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침략을 받은 입장인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들이 우리의 역사를 프리저브 하는 데 도움이 돼주고 많이 가져가서 또 많이 없앴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다시 우리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여기서 힘들게 되었는지 이제 근대사로만 지금 보겠습니다. 블라디보스톡을 제가 가게 된 이유는 우선 그 로지스틱스 한 중요성 때문에 이제는 여기가 많이 엇갈리지만은 러시아가 있고 지금 미국이 있는데 지금 이제 러시아는 아까 말하는 이제 우리 동로마 제국이고 이 유럽은 서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둘이 갈렸을 때 동로마의 도시가 콘스탄티노플 바로 터키의 이스탄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면서 두 문화가 싸우게 됐어요. 지난 특별히 100년 동안. 그러니까 1917년 러시아의 혁명이 일어나기 바로 전서부터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어려웠지 않습니까? 1910년에 이제 한일 합방이 됐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러시아가 영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수에즈를 끊고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바로 전에 블라디보스톡을 향해서 누가 전진하고 있었냐면 일본의 세력이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본의 세력은 뭐냐면 새로운 그 명치 유신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에서 다 살고 있고 자본주의의 그런 많은 이익을 보고 즐기고 또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자본주의는요 수요와 공급의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을 맞추려면 가격을 맞춰야 되거든요. 가격을 맞추려면 첫 번째 재료가 싸야 돼. 임금이 낮아야 돼. 그 다음에 운송이 빨라야 돼. 이게 너무 기초죠. 이게 그 기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유럽은요, 신재료가 쳐서 계속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물건이 갑자기 생산이 많이 되니까 팔아야 돼. 근데 원료를 싸게 사야 돼. 그러니까는 또 인건비는 싸야 돼. 그러니까 노예를 만들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자본주의의 바이 프로덕트예요. 캐피탈리즘의 바이 프로덕트가 지난 200년의 역사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다시 공부하게 된다면은 지금 이런 그 힘든 상황에서 명치유신하면서 일본은요 대륙을 침략할 수밖에 없는 필요 충분 조건을 갖고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왜 준비를 안 했을까 하는 게 제 퀘스천 1번입니다. 그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중국하고 일본하고 싸워서 일본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간도가 넘어갔죠. 물론 저기 역사학자가 계시니까 그런 거는 제가 말을 좀 줄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전쟁이 있었냐면 러일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러일 전쟁에 거기서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면 사실 이때 이쪽에서 많은 전 세계를 탐방하기 시작했죠. 식민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스위스란드에 사는 율브리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율브리너는 진짜 율브리너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그때 스위스 말로는 줄브리너라고 하죠. 줄브리너가 해적선을 타고 어디로 왔냐면요. 다련에 오게 됐어요. 대련에. 대련에 와서 보니까요. 애들이 다 너무 가난해. 그리고 막 굉장히 막 이 유럽에서는 막 이게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막 그냥 나비 부인을 부르고 오페라를 부르고 모네 마네서부터 막 마차에서부터 기차 막 출발하고 막 엄청난 마차에 길이 생기고 과학이 생기고 스팀 엔진 생기고 막 이러는데 여기 보니까 완전히 엉터리잖아요. 아무것도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가 뭘 시작했냐면 일본이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무역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코하마하고 다니면서 블라디보스톡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블라디보스톡에 극동 대러시아의 해군기지에 약 70명이 살았었어요. 그때서부터 우리의 역사는 사실은 러시아하고 굉장히 맞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율브리너 할아버지가 보니까 장사하기가 너무 좋아요. 유럽 물건을 갖다가 여기다 소매로 팔게 됐어요. 즉 왜냐하면 국제 도매상, 국제 무역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탄광을 개발하게 되고 광산을 만들고 포트가 활성화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율브리너가 극동의 왕자로서의 너무나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됐어요. 그때가 이제는 1917년으로 넘어가는 막 그때쯤입니다. 배경이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그때 율브리너가 아들을 낳았어요. 보리스 브리너라고. 보리스 브리너 때 1917년 혁명이 났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 극동 러시아를 싸우기 위해서 트랜스 사이베리아 라인을 시작했는데 사람이 1차 대전에서 너무 많이 죽었는데 또 많이 죽으니까 이제 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마지막 우리 잘 니콜라이를 죽이고 이제는 공산당이 들어섰죠. 그 바로 전에 블라디보스토크를 딱 보니까요. 그 율브리너가 보니까요. 일본이 너무 센 거예요. 자기 재산을 다 뺏어가게 생겼어.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율브리너가 고종한테 갔습니다. 그래서 고종한테 가서 야, 너 여기 두만강에 가서 팀버를 갖다 팀버를 뭐라 그러죠? 그 목재를 갖다 7,000 헥타를 개발권을 나한테 달라. 그러면 내가 니콜라한테 얘기해서 너를 보호해주고 수인수 이익금은 7대3으로 넘자라고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고종 황제는 아간 파천이기 때문에 얼른 사인을 하셨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는 우리 그 율브리너 할아버지가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뛰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기 폐하 잘 여기 오셔서 이쪽을 취하십시오. 그러니까 잘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 조그만 사람들 그럼 내가 통치하겠어. 그래서 그걸 샀어요. 65만 불에. 이것이 1900년도 초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일본이 아니야. 내가 이것을 중국으로부터 받은 땅이야. 만주는 네가 가질 수가 없어라고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너는 그것을 포기하고 여기 간도 만주를 포기해라. 러시아가 NO 했어요. 그래서 어떤 여순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래서 여순 전쟁을 1년을 끌다가 결국 누가 이겼냐? 일본 사람이 이겼어요. 도대체 무적이 그 전쟁에 유능한 러시아를 이겼습니다. 일본이. 그러니까 일본이 승승장구했죠. 러시아에서 큰일 났어. 발틱에서 이거 지금 플리트를 보내려고 그랬는데 지금 수에즈를 갈 수가 없어. 그래서 6개월을 질질 끌다가 왔습니다. 모다가 쓰시마에서 걸렸어. 쓰시마 해전에서 이틀 만에 격파돼서 10대 1의 전쟁을 일본이 이틀 만에 이겨서 우리가 한일 합방이 되게 된 근본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1910년에 우리는 아주 가난하고 성벽이 없고 여자들은 너무 힘들고 그리고 그냥 서울은 너무 지저분하고 경성의 모든 담이 무너졌을 적에 그들은 이미 동남아를 지배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누가 지배했냐? 고조선이 지배했잖아요. 그래서 고조선이 왜 미스테이크를 했을까? 이게 저의 퀘스천입니다. 제 질문이. 고조선이 그렇게 위대한 나라인데 어디서 실수가 일어났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저 나라인데 실수를 7가지를 보고 있는데 그건 이제 제가 이제 다시 그러니까 저는 애국자입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여기다 많은 것을 애국자니까 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것이 또 한 번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다시 우리 후손에게 좀 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밀려주기 위해서는 저는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러시아가 넘어가면서 우리는 한일 합방이라는 시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로 갔는데 그때 간 곳이 사실은 크라스키노예요. 크라스키노가 이제 지도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바로 두만강 북쪽입니다. 거기서 우리 독립군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싸우셨고 단지탑도 우리 안중근 의사가 단지를 하셔갖고 여기서 우리를 싸웠는데 그 정말 너무나 어려운 싸움이었죠. 우선은 춥고 배고프고 그다음에 모든 의식주가 불편한 상태에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싸우신 안중근이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여기 자주 갑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제가 이렇게 살 수 있고 제가 이제 오늘 여기서 설 수 있는 이런 이유는 다시 안중근 의사나 우리 최재형 열사 같은 분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저와 또 여러분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서 자주 가고 있는데 그들을 갔을 때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우리 그 단지동맹이나 우리 한국분의 실안에나 가서 있는 곳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념을 안 해요. 기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저는 이 지도에 대해서 엄청난 익사이먼트가 있어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를 갔을 적에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싸워준 그분들을 왜 기억하지 않을까 하는데 제가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을 여기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렇게 관심이 없으세요. 제가 여기를 가서 또 느낀 건 뭐냐면요. 이 땅이 우리 땅이었잖아요. 그래서 벼농사를 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쌀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왜 배고팠을까? 왜 이걸 뺏겼을까? 하는 퀘스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다시 우리가 역사를 리드하는 입장에서 뺏기지 않고 우리가 줄 수 있는 민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이제 다시 근대사를 조명을 하면 러시아가 졌고 1917년에 혁명이 일어났고 우리는 한일 합방이 되었습니다. 1945년에 이제 아메리카가 일어섰죠. 그래서 폭격을 해서 우리가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왔어요. 그래서 근대사는 잠깐 빼먹기로 하고 그럼 현재 전 세계를 갖다 축을 이루는 파워는 뭐냐면 러시아와 미국입니다. 거기에 두 슈퍼파워가 나섰죠. 즉 일본, 그 다음에 중국. 아이러니컬이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번에 여기 터키에는 인서리 공항을 뺏겼는데 그거에 대해 백그라운드에 말씀드리고 제가 또 이렇게 결론을 맺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미국은 멀리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멀리 있기 때문에 미국의 모든 것은 자본주의는요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근데 공급이 중국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공급선이 미국에는 첩보아니에요. 미국 전쟁의 첫 번째는 공급선입니다. 근데 공급 제가 이제 선박을 했는데 공급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일본과 러시아와 한국이 만난 이곳입니다. 그래서 알래스카로 가는 게 최고 빨라요. 그래서 공급선 확보를 위해서는 한국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요 어차피 대륙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본은 또 대륙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러시아는 뭐냐면 전체 다 얼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니까 제가 갔다 온 지 지금 일주일이 다 안 됐는데 아직은 온도가 많이 변하고 있지만은 녹둔도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녹둔도까지 온다는 것은 첫 번째 부동항이 어디겠어요? 낮은 선봉이죠. 그래서 플리트가 선박이 배를 뜨기 위해서는요. 뭐 공군이 날아가는지 해군이 진격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부동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동항이 필요한 낮은 선봉을 분명히 요구할 거라는 건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다 모든 분이 알고 계시는 거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녹둔도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은요 모든 무역이 홍콩으로부터 시작해서 영국령이 됐지 않습니까? 영국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나빠요. 왜냐하면 그때 아편 전쟁이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그다음에 일본 사람에 대해서 너무 감정이 나쁩니다. 일본의 그 마스컷 마루다서부터 너무나 그거를 절대로 중국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 현재 몇 가지 전략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스프레들리 아일랜드가 있고 여기 인조섬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는 그들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요 서해안은 뭐냐 우리나라 서해안을 걸쳐서 태평양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이 선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해안은요 조수간만이 심해. 그럼 물이 탁합니다. 그래서 무역하기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대국으로 떴을 때 가장 좋은 포트가 어디냐면 역시 낮은 선봉인데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대련에서 훈춘까지 해서 지금 고속 열차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고속 열차를 어떻게 만드나 제가 또 탐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리가 너무 굵어. 그 말은 뭐냐면 피로시는 전쟁용으로 탱크와 모든 무기를 나를 수 있는 다리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부상 열차는 음과 마이너스 그 자석으로 가기 때문에 자기 부상, 즉 칸이 있어요. 부상, 이거 마모되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 지금서 그래서 베이징에서 훈춘까지 5시간 반이면 와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여기서 쇼부를 보기로 작정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남한 북한이 너무나 중요한 폭풍의 핵이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가봤지만은 저기 이제 제가 지도를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대한민국 바로 위에 두만강이 있지 않습니까? 두만강 바로 위에가 간도 아닙니까, 여러분? 간도 바로 위가 이순신의 녹둔도 아닙니까, 여러분? 녹둔도가 우리 땅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제가 녹둔도를 캠페인을 했습니다. 근데 반응하는 분이 사실은 없어요. 저희는 그걸 분명히 개발할 겁니다. 거기에 들어갈 집, 농사 이것까지 이제 저희가 이제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들이 여기서 만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중국이 전 세계를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트랜스사이베리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스코를 거쳐 유럽에 격진하고 그다음에 밑으로 가서 카자흐를 거쳐서 아프리카 갈 수 있는 노선은 거의 다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 가장 빠른 선은 지금 첫 번째 고객은 누구입니까? 미국이에요. 그 고객에 대한 가장 빠른 자본주의 뭐냐면 저임금, 재료를 원자재를 싸게 사는 거, 그다음에 운송이 빨라야 돼, 빠르고 싸야 돼. 저임금 어디예요? 여기서 나가면 직통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은요 마지막 17마일 녹둔도 17마일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가보니까 이거는 좋은 전략이에요. 그들의 똑똑한 거예요.
그것을 놓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겁니다. 네, 놓치는 건 잘못이에요. 그래서 17마일을 공략하기 위해서 그들이 관광객을 하루에 버스를 300대를 보내요. 1,500명이 나진을 통해서 훈춘에서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블라디보스톡에서 한 바퀴 삥 돌고도 이틀. 그러면 보통 제가 아직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갖고 이 달러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경정이 싸요. 한국에서 갔다 오는 것보다 싸게 하게끔 이게 여기가 이미 라우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이 하고 있는데 또 하나 중국의 입장은 뭐냐면 지금 속초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양 에어포트를 미국이 샀고 속초에 지금 현재 뭐를 쓰냐면 선박을 띄워요. 크루즈 라인을. 그러면 속초로 들어온 이유는 뭐냐면 태평양선을 방해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현재 러시아하고 중국이 힘을 합치면서 러시아의 방위는 여기서 끝납니다. 바로 이제 블라디보스톡에서 중국의 방위는 어떻게 했냐면 동해안을 거쳐서 나진 선봉을 거쳐서 태평양을 다 차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태평양 전선,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 이야기를 제가 많이 읽었다고 하는데 모든 전 세계에 지금 이제 유럽이 줄어들고 아이를 많이 안 낳아요. 미국도 아이를 많이 안 낳습니다. 아이를 낳는 곳은 이곳하고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 세계 모든 자원, 소비, 즉 내수가 어디서 이걸 한 나라라고 친다면 내수와 생산의 집중지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무역이 통과료는 바로 여기에요. 거기에 중국이 스프레들리 아일랜드를 만들었어요. 스프레들리 아일랜드를 만든 것은 사실은 불법입니다. 근데 그것을 미국이 반격할 수 없어요. 그러면 전쟁이니까. 중국은 절대 포기를 안 합니다. 스프레들리 아일랜드는 뭐냐면 옛날에 1945년까지 태평양 명치 유신 이후로 일본이 태평양을 지배했는데 1945년에서 지금 오늘까지는 미국이 지배하고 있어요. 일본을 무장 해제시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위에 지금 그것서 지금 이 사람 중국 사람 침략을 안 하겠다 이거예요. 침략을 안 해. 그 대신 너무너무나 멋있는 걸 했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걸 우리가 배우기를 원해요. 그냥 가서 섬을 만들어 갖고 비행장을 만들어 버렸어요. 인공 비행장을. 그리고 미국 사람 여기 미국 태평양 함대가 와서 이거는요 자기 땅이야, 자기 테리토리야. 그래서 물러가라. 그러면요 살아도 물러가래 자기 땅이라고. 이런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이 스프레드 아일랜드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스프레드 아일랜드는 누구와 누구 사이냐면 필리핀과 월남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첫 번째 우방 중에 하나가 누구죠? 필리핀과 한국인데 필리핀의 대통령이 미국에서 돌아섰어요. 이건 치명타입니다, 미국에. 그래서 내가 미국의 치명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미국은 우리의 엘라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우방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의 전방이에요. 우리는 일본의 전방이고 중국의 전방이고 러시아의 전방이야. 우리는 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정말 알아야 돼요. 우리를 보호할 자는 우리밖에 없어.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솔루션이 뭐라는 것을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애국자로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중국이 스프레드 아이언을 가지면서 엄청난 문제가 생겼어요. 월남은요 미국의 전쟁에서 승리한 유일한 나라예요. 블란스를 이긴 유일한 나라입니다. 정말 멋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무역에 적자가 없는 나라예요. 굉장히 겸손한 나라예요. 월남은 정말 멋있어. 저는 월남 남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하다못해 남의 손톱을 발톱 쏘지 않는 남자도 너무 겸손해요. 끝까지 마담 얼마나 매너가 좋은지 몰라요. 끝까지. 왜냐하면 그들의 종이 되어서라도 나는 내가 가장 좋은 비즈니스맨들을 알리겠다는 정신이 투철합니다. 그들은 사실은 죄송하지만 그 유교 문화가 없어요. 유교 문화는 이제는 이렇게 클래스가 있지 않습니까? 어른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남자의 그게 없습니다. 무조건 서브해서 그 고객이 나를 만족하고 나를 넘버원으로 치게 만드는 게 월남의 전략인데 너무나 정말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요 제일 무서운 갱은 월남갱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월남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월남이 거기 있어요. 근데 월남과 미국과는 원수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직도 호지맹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필리핀이 있는데 이번에 필리핀이 마약을 전쟁을 하면서 미국하고 돌아섰어요.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 전 미국을 지금 1945년에 태평양의 주권자였던 미국에 우리는 바이 프로덕트예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아서 저는 미국을 굉장히 사랑하고 미국 시민입니다. 근데 미국은 우리의 우방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의 전방이야. 그래서 저는 전략적인 면에서 미국의 전략을 보니까요. 미국은 태평양을 관리를 잘 했어요. 근데 이번에 잘못 삐뚤어 나가서 스프레드 아일랜드에 도전장이 왔어. 근데 그걸 핸들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너무 멀어.
그래서 누구를 자기 엘라이냐? 일본을 자기 우방으로. 왜냐하면 일본의 가장 우상은 해군이지 않습니까? 해군이 하면 스프레드 아일랜드 다음에 박살나게 돼 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걸 하면 3차 전쟁이기 때문에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뉴트럴라이즈,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사드를 갖고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드는 사실은 게임이에요. 사드는 게임입니다. 쇼입니다. 왜냐하면 스프레드 아일랜드가 미국 지역이었는데 내가 왕이야. 근데 갑자기 어떤 애가 조그만 애가 들어와서 막 밀고 들어와서 내 거라고 그랬어. 열받잖아요. 세계 미디어가 다 보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사드 집어넣었어. 그럼 우리 막 사드 갖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중국이 막 열받아서 사드 때문에 이것도 쇼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면요, 스프레드 아일랜드를 정당화하기, 왜냐면 절대로 중국은 거기서 포기를 안 합니다. 왜냐면 스프레드 아일랜드에 있어야지만 일본에서 전쟁에 승리했다는 바로 트로피이기 때문에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미국은 전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됐잖아요. 왜냐면 모든 서플라이가 중국에서 오니까. 그래서 그거를 정당화시켜주기 위해서 그 사람은 사드, 그들은 스프레드 아일랜드를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는 그런 상황인데, 또한 그 미국과 러시아와 전쟁이 있어서 지금 이제는 전략적인 전쟁을 하는데, 사실은 2차 대전에 우리가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의 그 전쟁을 우리가 콜드 워라고 그러죠. 냉전. 그래서 냉전은요, 전쟁은 안 하지만 서로 굉장히 어려운 관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후에 뭐를 만드냐면 우리가 경제 블록을 만들었어요. TPP라는 걸 만들고 EU라는 걸 만들고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미국이 너무나 먼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너무나 거리가 멀어서 선제 공격을, 그러니까 전쟁은 뭐예요? 선점이야. 기습과 선점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일본은 정보, 기습, 선점, 서플라이, 그렇죠? 후방이죠. 그래서 그걸 하기엔 너무 멀어요. 하와이도 너무 멀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국과 일본이 가장 중요한 엘라이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유럽에 뭐를 집어넣냐면 나토를 집어넣어서 모든 기지에 핵무기를 러시아를 향하게 해놨죠. 그거는 여러분 공식으로 떠 있는 정보예요. 그래서 핵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냐면 러시아가 약 8,000개의 핵탄두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약 7,800개의 핵탄두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러시아가 전쟁에서 공산주의에서 공산주의 더 이상 안 한다고 할 적에 400개의 핵탄두가 없어졌어요. 그걸 수트케이스 밤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저희 생각이 아마 이란이나 이라크에 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수트케이스 밤 하나가 엄청난 메가 히로시마의 10배 정도의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핵폭탄이 뭐 이게 집중력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전쟁의 눈이, 폭풍의 눈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이 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서 한국이 다시 떠오른다는 거에 확신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요, 러시아는 남아할 수 있는 부동항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가 필요하냐면 테크놀로지가 없어요. 제가 여서에 가지만 전쟁에 능한데 다른 건 못해. 그게 나한테는 장점이죠. 큰 남자가. 그래서 제가 이제 전쟁사를 좋아하게 된 이유 중에서 하나가, 전 징기스칸을 너무 좋아합니다. 징기스칸이 어떻게 이거를, 징기스칸은 인터넷을 너무 잘해요. 그 징기스칸의 장점이 뭐냐면 가볍고 모빌리티와 스피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도 가볍고 모빌리티와 스피드면 분명히 이깁니다. 그래서 핵무기가 들어가 있으면서 지금 현재 지금 나토가 여기 있고, 나토의 마지막 나라가 터키였습니다. 근데 터키는 사실은 미국의 편이었는데 이번에 엄청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제 아젠다가 이제 미국과 러시아의 파워의 밸런스에 한국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 미국은 이제 나토를 통해서 전체를 감시를 하고 있었는데 가장 좋은 기지가 독일하고 여기 터키였거든요. 근데 터키에 있는 에도간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계속 미국의 힘을 받아서 이기고 있었어. 잘하고 있었어. 그래 보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자기가 술탄이 되겠다고 선언을 했어. 올 4월 달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없애라. 근데 그것이 발각났어요. 왜? 인터넷 때문에. 그래갖고 에도간이 너무 열받아갖고 여기는 모든 나토의 정부를 가지고 러시아로 갔어요. 그것이 7월달 2016년 7월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략적으로 나토의 방위선을 완전히 격파시키는 너무나 대단한 사건이었어요. 이거는 하늘이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건인데, 그것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우리는 그 사건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인서릭 에어포트는 핵무기가 50개가 있고,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군인이 1,500명이 공군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핵무기가 50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어디로 사실 그 전에 온 거 있었냐면 루마니아 쪽으로 이제는 옮기고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올해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굉장히 아주 민감하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으면서 러시아가 뭐를 갖게 되냐면 흑해에서 나올 수 있는 찾았어요. 그래서 러시아는요, 블라디보스토크에 나오려면 꼭 우리 한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지금 현재 그 열망하던 그거 무엇이냐면 우크라이나 크리미아에서 원하는 이유는 요 구멍을 통해 여기를 통해서 해협을 통해서 지중해를 통해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플리트가 못 나와. 여긴 꽝꽝 얼어 있잖아요. 뺑뺑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의 결정적인 승리가 2016년 7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7월로 말미암아 흑해가 어디로 넘어가냐? 러시아로 넘어갔어요. 이거는 우리 전쟁사에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영국과 터키는요, 이걸 놓고 너무나 오랫동안 싸웠거든요. 그래서 터키를 굉장히 많이 도와서 $2 billion, 2조를 도와줬어. 근데도 터키한테 꼼짝 못했어요. 터키가 원하는 거 다 해줬어. 근데 터키가 너무 까부니까 내란을 시켰다가 넘어갔습니다, 이번에. 이거는요, 한국한테 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 중요한 사건이냐? 터키가 넘어가니까 나토의 방위선이 무너졌어요. 유럽 방위선이. 극동 방위선이, 그러니까 이게 중동 방위선이 인터피어런스를 받았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제즈민 운동으로 봄 운동, 그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극동의 봄. 근데 극동의 봄은요, 미국의 그 플랜이에요. 왜냐면 정반합을 이용한 플랜 아닙니까? 근데 내가 미국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오일 서플라이를 위해서. 그렇지만 여기에 케어틱 해야지만 컨트롤 하니까. 그래서 이 근처 전체가 어디로 넘어갔냐? 터키로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터키하고 이란하고. 그래서 중동의 파워가 막강하게 세워져서 제가 이제는 인터넷에 제가 아티클을 띄우는데 2500년 전에 알렉산더가 동양 문화, 페르시아 문화에서 유럽으로 넘어간 뒤 처음으로 다시 패권이 유럽 문명에서 아시아로 넘어온 게 2016년 7월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상황이 됐죠. 이게 태평양 방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스프레들리 아일랜드를 하면서 중국이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첫 번째 방위선은 어디가 되냐면 한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은요, 전략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정말 한국이 어렵지만,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다시 쓸 수 있는 최고의 찬스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굉장히 본으로블 하게 됐어요. 본으로블 하는 것은 왜냐하면 옛날에는 무적이었다, 이제 약간의 약점이 생겼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건 나토는 이제 군사불락이고, 경제불락은 EU입니다. 근데 EU가 가장 센 이유는 뭐냐면 EU에서 뱅킹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로스차일드부터 The World Bank가 여기 다 있고 이제 미국에 있는데 이번에 EU를 갖다 이끌어 나가는 두 나라가 영국과 그 다음에 독일입니다. 근데 영국이 브릭스를 했어요. 이거는 뭐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2016년은 사실은요, 웨스턴 엠파이어에 결정적인 타격을 준 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한국 분들이 더 이상 미국하고 내고할 때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내고할 수 있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러시아는 뭐냐면 여기를 갖고 있어서 이제 해안선은 됐어요. 그 다음에 이게 다 자기 편이에요. 전부 다 자기 편이고 러시아를 굉장히, 푸틴을 굉장히 사람들이 지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하고 우리하고 이제 굉장히 외교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에 왔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저글링 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굉장히 민감한 민족 아닙니까? 왜? 우리는 더 이상 둔감해야 될 필요가 없어. 왜냐면은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한 편이 됐어. 합법적으로 한 엘라이가 됐습니다. 엄청난 파워죠. 그 다음에 미국하고 일본하고 한 패가 됐잖아요. 예. 근데 일본은 우리 원수지만 같은 문화권이 아닙니까? 이게 동이적 문화권. 굉장히 컴플렉스하죠.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를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느냐? 만들 수 있죠. 왜? 내가 없으면 못 나가. 그러니까 하늘이 우리한테 준 거는 부동산입니다. 전 세계 최고의 부동산이 파나마. 삥 돌아가는 것보다 얼마나 빨라요. 스웨즈 운하. 삥 돌아가는 것보다 얼마나 빨라요. 한국 들어갈 때 삥 돌아가는 것보다 얼마나 빨라요. 중국이 미국을 가야 되고, 미국이 중국에 물건을 써야 되고, 러시아가 남하를 해야 되고, 일본이 들어가야 되고, 우리는 그 중간에 있습니다. 내가 문화의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문화의 지도자가 된 1번은 공감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1번은 정의예요. 정의.
그래서 한국과 한국 사람이 비즈니스를 하면 무조건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한국 사람이 북한도에 있으면 무조건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한국 남자가 아이가 올라면 났으면 무조건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일본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이 같은 인디언이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감대, 사회 정의의 공감대를 만약에 우리가 확립한다면 정말 우리는 러시아 사람이 우리 피가 섞여 있어요. 제가 느껴요. 우리 편 만들 수 있어요. 러시아는 우리를 정말 너무 원해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땅은 너무 많아. 중국하고 인구가 13대 1이야. 이게 잽이 안 돼요. 그리고 중국 사람 워낙 빨라. 그래서 중국 사람을 쫓아냈어요. 2008년도인가. 근데 뭐 당할 수가 없어. 요번에 가니까 관광객이 하루에 1,500명씩 들어오니까 감당을 못해. 다 주는 거예요. 근데 같이 동침하기엔 너무나 벅찬 상대입니다. 너무나 파워가 커요. 그래서 러시아는 우리를 원합니다. 중국은 여기 와서 밀고 들어오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원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 다가 녹둔도에서 만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녹둔도와 간도는 우리가 원치 않아도 우리한테 손으로 오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문화적으로 클레임하느냐. 그래서 문화의 공통성을 간도 문화를 여기서 찾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업의 공통성. 중국을 보십시오. 중국은요, 북한의 인구 2,300만을 통해서 그들한테 물건을 공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북한이 우리나라가 아니랐다면 2,300만의 고객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관광객이 1,500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북한 인구가 2,300만이에요. 그러면 4,500만의 고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방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첫 번째는 저는요, 이게 그 이념 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객 관리를 잘합시다. 원자재 관리를 잘합시다. 지금 그래서 제가 관광역 이거를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요. 왜? 그래서 애국심을 고착시키기 위해서. 오케이, 보면은요, 바이칼이 여기 있습니다. 몽골리아가 여기 있어요. 중국이 여기 있어서 지금 여러분이 저희한테 설득시키는 게 이게 다 우리 거라는 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가까운 지방이 어디? 여기예요. 가장 쉬운 것이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문화를 찾아서 영향을 주는 것이 저는 1번 실행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가서 그들이 나에 대해서 공감대를 느끼게, 내가 너희를 먹이기 위해서 왔어. 직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너를 살려주기 위해서, 너를 돕기 위해서 하던 일을 시작해서 저는 여기서 NGO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여기서 한국서부터 바이칼 호까지의 그 거리입니다. 이게 다 우리 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림만 이렇게 좋으면 뭐예요? 실제 우리께 돼야죠. 지도를 보니까 한국 있죠. 여기 일본 있죠. 여기 중국 있죠. 이게 러시아 아닙니까? 그래서 러시아가 원하는 거는요, 급동지역 식량 기지화, 태평양, 아시아 태평양 언프로즌 포트로 진격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가스를 팔고 원유를 팔고, 그래서 사하인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1번. 중국은, 몽골은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나갈 길이 없어. 땅도 없고, 우리 말로 하면 맹지야. 나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몽골을 절대로 우리의 친구로 삼아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날아가면 되니까. 몽골은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하고 이게 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은 뭐냐면요, 훈춘을 중심으로 물리기지를 만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극동으로 미국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그래서 종북 삼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북 삼성과 우리가 그 간도 지방이 가장 중요하죠. 그다음 일본은 동북 아시아로 진출을 해야지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4강이 아주 긴접하게 연결되는 최고의 부동산이 한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지형적인 위치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오케이. 그래서 이걸 다시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요, 여기가 북한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블라디보스톡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현재 하바롭스크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여주면서 나올까, 이 전체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중요한 것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큰 지도예요. 이거 이제 두만강입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가 중국 아닙니까? 여기가 바로 핫산이에요. 핫산이고 이제 여기가 지금 근데 지금 에서 보면은요, 모든 철도가 하바롭스크에서 해갖고요, 그라스키노를 거쳐갖고 핫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시베리아를 걸쳐서 전 유럽 컨티넨탈을 가는 직통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를 또 놓치면 누구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입니다. 우리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일본 사람을 절대 원망할 수 없고 중국 사람을 원망할 수 없어요. 훈춘이 여기인데 이 훈춘에서 이미 중국은 모든 그 자동 자기 부상 그 열차를 다 마쳤어요. 그래서 훈춘에서 여기 들어보면요, 여기가 지금은 러시아고 이게 중국인데,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요거 가장 짧은 지역 여기 있죠. 여기 3km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중국 사람 전략가라면요, 난 열로 들어와요.
그럼 이게 다 우리 땅이잖아요. 그러면 낮은 선봉을 가지면 태평양 전선이 다 내 거가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사람을 파견해서 여기 살아야 돼. 장사를 해야 돼. 여기서 훈춘에서 몇 명이 들어오냐면 하루에 버스가 300대가 들어옵니다. 한국에서 장사 안 되면 애들을 여기로 보내면 돼요. 이거는 전쟁이에요. 전쟁은 뭐냐면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우리 땅이 있는데 안 가. 안 가요. 여기가 뭐냐, 이게 이제 클라스키노, 이거 우리 독립군이 많이 사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일본 애들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이게 포세이트 항이라고 제가 가봤습니다. 사진을 다 찍어왔는데 이미 석탄을 엄청나게 가져가고 있어요. 포세이트 항은 어떻게 좋냐면 태평양에서 깊이 들어와서 물이 너무너무 잔잔하고 수심이 깊어. 그러니까 배가, 그래서 제가 배를 타고 한 바퀴 뺑 돌았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와서 석탄을 다 빼가면서 이미 여기서 자기가 절대로 발을 안 뺄 거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중국은 훈춘에서 들어오고 있고 러시아는 빨리 한국 사람이 들어와야겠다. 왜냐면 지금 러시아는 이걸 다 컨트롤할 비즈니스가 없어.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면 이 전국을, 이 전체, 즉 저희가 연해주 아닙니까? 연해주는 우리는 꼭 가야 된다. 아까 지금 현재 말씀하셨죠. 간도가 우리 거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럼 연해주로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이제는 철도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바rov스크에서 나와갖고 크라스키노를 걸쳐서, 크라스키노에서 우리 독립군이 많이 죽으셨고, 여기는 바레 지방이에요. 제가 이제 한자를 좀 잘못하는 게 그건데, 동경성의 본부가 여기 있어요. 흔적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크라스키노를 제가 여기서 가서 수십 번 이번에 왔다 갔다 하고 왔습니다. 여기서 전체 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녹둔도예요. 이번에 리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가 막힌 비치가 있어요. 여기요. 약 17, 그러니까 여기에 sorry about 5km의 비치가 있고, 이 전체는 몇냐면 17km입니다. 그럼 여기 두만강이에요. 두만강 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연꽃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현재 철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지금 러시아고, 이게 중국이야. 이게 북한이야. 오 마이 갓. 여기서 만나잖아요. 카산. This is all 우리 땡이야. 우리 땅. 러시아가 어디까지? 러시아가 다 이거예요. 러시아가. 이게 중국, 그 북한이에요. 여기 지금 이거 중국이에요. 그럼 여기만 넘으면 러시아예요. 여기가 최고의 격전지거든요. 크라스키노도 격전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이 우리 앞에 있어요. 지금 이제 스프레리어 아일랜드, 대한민국 여기 있죠, 일본 여기 있죠.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이제 월남이 갖고 있잖아요. 필리핀, 여기 바로 뭐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스프레리어 아일랜드를 차지했어요, 중국이. 그래서 태평양 전선이 중국한테 넘어갔다. 다음. 오케이. 여기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가 1850년대서부터 명치 유신 때서부터 너무 살기 어려워서 이민을 많이 갔어. 자일은 타일은. 그래서 지금 하바rov스크에서부터 시베리아 남부에 해갖고 전체에 가서 10만, 1만, 우즈벡에서는 19만, 그 다음에 카자흐에는 10만이 있어요. 그럼 이게 뭡니까? 다 우리 땅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카자흐, 우즈벡, 카자흐 같은 데는 농사를 하면요, 똑같은 농지에서 30%밖에 경작 능력이 없어요. 70%는 미비합니다. 여러분 카자흐 가서 농사하세요. 우즈벡, 카자흐는 왜 중요하냐면 유럽과 아시아의 관문입니다.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너무나 작은 땅에서 헤매지 말고, 만약에 간도 때가 우리가 땅이라면 여기 가시기를 바랍니다. 긴 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